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던 지인들을 봤을 때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 강요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어요. 자기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그 의견에 꼭 따르길 강요했고, 무조건 남편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연애 기간에는 제 의견 항상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분명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었어요. 좋게 풀어보려고 자리를 만들어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입 아프게 대화를 나눠도 모든 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시모도 저를 대하는 모습들에 변화가 있었고,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남편이 모든 부면에서 무시를 하니 시모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남편과 이혼을 얘기했어요. 네가 나랑 이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너 같은 여자가 누가 맞춰주면서 살아가겠냐? 평생 혼자 살게 될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가서 잠이나 자.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서재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있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을 텐데. 또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한테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 결정해서 해결한 적은 없었어. 모든 부면에서 당신과 의견을 나누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집안의 가장이랍시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려만 들지.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줘봤어? 네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집안에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당신은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회사 그만두고 아이 가질 계획 잡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당신 행동을 봐봐. 내 의견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했어? 지금 상황에 아이도 가지고 싶지 않고 회사도 그만둘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게 볼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싫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내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뭐가 좋아질 것 같아? 아이를 가지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라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엔 온통 이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싶겠어? 그렇게 되면 내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고 당신이랑 어머님 등살 다 맞춰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무조건 내가 되는 거잖아.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면 2번 다시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또다시 불행한 길을 걷고 싶지 않거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인데 내가 왜 좋은 길을 놔두고 또다시 험한 길을 선택하겠어?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 거절한다면 소송까지 가게 될 거야. 네가 이제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는 순간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이혼을 안 하겠어.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야.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고 제 말을 또다시 무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보인 강압과 저를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은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면서 주말에 잠깐 오라고 하길래 확실하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밭일을 할 때 입는 작업복과 호미를 던져주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간 없다며 일단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데 밭일을 나가야 될 시간이라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면서 시모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최대한 빨리 청산하고 싶어 옷을 갈아입고 시모를 뒤따라 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1000평 정도 되는 밭이었고 시모는 자리에 앉더니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감자를 캐고 있던 시모는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며 옆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대화하길 원했어요.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작업하면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도 옆에서 일단 같이 일손을 돕거라.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건 유효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 이혼이 하고 싶다면 내 말을 순순히 따라줘야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겠지? 어머님, 저는 지금 여기 밭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뭘 물어봐? 내가 널 붙잡아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설득하려 했겠지. 네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쉽게 이혼은 못할 거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길면 몇 년은 소송으로 싸워야 될걸. 어차피 남이 될 사이인데 좋게 보내줄 필요 없잖아. 너는 온갖 더러운 걸 보면서 이혼하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최대한 좋게 합의 이혼하길 원하는 거니? 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고 싶겠지. 그럼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감자밭에 있는 감자 다 캐내면 바로 이혼해 주도록 하마.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아주 죽을 맛이었거든. 어때? 좋은 조건이지 않니?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내 아들과 바로 이혼하게 해준다니까. 아니면 소송 걸고 몇 년 동안 싸우던가. 나는 너를 절대로 좋게 보내줄 생각 없다. 내 입으로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킬 테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한 12시간 일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이혼하는 건 변함없고 밭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도 제 마음은 이미 떠나간 상태인데 뭐하러 온갖 고생 다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보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 거였어요. 입고 온 옷들이 더러워질까봐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기대한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혼한다는 거 번복할 생각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니 더는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동안 온갖 희생 다 하면서 노력해왔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전에는 제가 당신한테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밭일했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인생 경험했습니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탈진까지 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도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농땡이 부린다며 탈진한 저를 밀쳐서 농수로에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전부 기억나죠?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던 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농수로에 빠진 저를 보면서 쥐뿔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게 농땡이밖에 없냐고 저희 집안 무시했을 때 그때도 정말 많이 참았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과의 이혼이 확고한데 제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당신 혼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몇 년이 걸리던 상관없거든요. 당신 아드님 인생도 허비되는 건 똑같잖아요? 질질 끌어봤자 둘 다 좋을 거 없는데 미련한 짓 하는 거죠.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누가 보고 자라왔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마.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호미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온전한 몸으로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면서 호미를 제 얼굴에 내두르는데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시모가 제 뒷덜미에 호미를 걸어 붙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 감자밭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를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녔고 그렇게 끌려가 도착한 곳은 결혼 초에 빠졌던 농수로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농수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자기 아들과 이혼할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저를 농수로에 밀어 다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미끄러지면서 농수로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몸이 농수로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강하게 부딪혔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농수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게 힘겹게 농수로에서 기어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시모가 저를 보며 호미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붙잡히게 되면 그땐 더 큰일이 생기게 될까봐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뛰어갔어요. 시모도 나이가 있는지라 뛰는 건 많이 힘들었는지 더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저를 보며 달려왔을 때의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시댁에 도착한 저는 가지고 온 소지품을 모두 챙긴 뒤 서둘러 밖으로 뛰쳐 나왔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와 남편이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걸어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당황해하던 남편이 저를 보며 왜 뺨을 올리냐고 화를 내길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댁 주소를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온몸으로 저항하려는 순간 시모가 대문을 열며 들어왔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화하러 간 거 아니었냐며 시모를 진정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의 얼굴이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온 힘을 다해 버티려 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모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글쎄.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밭일을 하다 말고 농수로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말리려고 달려갔는데 혼자서 농수로에 떨어졌고 발을 헛디뎠는지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길래 제가 떠내려가는 며느리 옷깃에 호미를 걸어서 겨우 들어 올린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우울증 때문에 제 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니까 경찰관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며느리가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다 우울증 때문에 헛것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야죠.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호미 들고 달려들었으면서 우울증 때문이라고요? 약은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제 정신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던 거, 저 노인네가 저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농수로에 빠뜨려서 신고한 거예요. 당장 잡아가 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받게 할 거야. 어떻게 경찰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나.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입 맞춰 놨겠지. 네네. 일단 피해자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필요하거든요. 조만간 경찰서에 진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데? 피해자는 나라니까. 잘못은 며느리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요? 너 똑바로 말 안 할 거야? 당신 머리를 다치고 나서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엄마가 당신을 도와줬다고 하잖아.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다고. 나 아주 생생하게 전부 다 기억나거든? 그리고 당신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좀 전까지 저 노인네가 나한테 호미 들고 내둘렀던 거 더 큰일 생길까봐 막았으면서 그 말은 쏙 빼놓고 저 노인네 편드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너희들 다 한통 속이지?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정신을 잃었을 당시 경찰들이 도착을 했었고, 제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119에 신고해서 병실로 옮겨질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댁 집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저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어색했었지만 그래도 도움받을 곳이 아빠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듣게 된 아빠는 급하게 병실 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셨는지 제 몸을 살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어색해진 상황들이 너무 싫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도대체 아빠는 왜 엄마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를 보세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미안하다. 아빠도 너희 엄마랑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랑 언제까지 등 돌리면서 살아갈 건데요.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딸 걱정도 안 되는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서로 그냥 갈 길 가면 끝인 거예요? 지금 저를 보라고요. 아빠랑 엄마가 제 옆에 있어주기만 했다면 시댁 집안에서 저를 무시한 일은 없었겠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 연락처 알고 있잖아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의견 충돌로 인해 많이 싸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면서 내놓은 제품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력이 좋았는지 해외에서도 협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 확장이 갑자기 순식간에 커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은 뒷전이었고 집에 안 들어오게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일이 바빠 가정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자 아빠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엄마는 아빠가 자기 꿈을 막는 것 같아 의견 충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를 하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 말로는 해외 일정이 꽉 차 있고 너무 바빠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올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받은 충격과 서운한 마음은
저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5년이나 되었고, 이런 삶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가족이 온전치 않으니 시댁에서 무시하고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묵묵히 제 말을 들어준 아빠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서로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얼굴을 아주 잠깐 보고 또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병실에서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다친 곳은 괜찮고? 내가 여기 온 이유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내 아들과 합의 이혼하는 거 동의하기로 했다. 합의 이혼이요?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저는 당신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변호사 선임할 거고 법적 처벌 받으세요. 그렇잖아도 내가 변호사를 좀 만나봤는데 너한테 저질렀던 행동이 상당히 죄질이 무겁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홧김에 미룬 거였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항상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과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네요. 법적 처벌 달게 받고 잘못은 감옥에서 뉘우치세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그만 나가라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합의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니까. 서로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너희 집안 가진 것도 짓부럽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새 출발하는데 도움될 만큼 넉넉히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안다고 그딴 식으로 내 딸 앞에서 짓거리고 있어? 그쪽이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무릎 꿇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성경아, 앞으로 이분들이 너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쪽이 며느리 엄마 되시나 본데 그동안 영 끊고 지냈다더니 이제야 찾아와서 엄마 노릇 하시려고? 자격도 없는 그쪽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인지 무언가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고 엄마는 제 옆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빠도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다 알려주었다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다친 모습을 보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꿈을 위해 떠나가긴 했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공하셨는지 저와 아빠랑 다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났던 터라 너무 어색했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의 희망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해주는 많은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직접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사업 확장을 상당히 많이 키워온 상태고 이미 크게 성공을 하셨는지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시댁집안과의 법적 소송이 끝이 나면 저와 아빠가 해외에서 같이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외에서 혼자 살아오는 동안 가족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다시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농수로 쪽에 정차돼 있던 트럭 블랙박스에 모든 증거물이 포착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현재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빠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가족 곁으로 돌아온 엄마가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다시 좋은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제 삶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예비신랑과 저는 한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서로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먼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비신랑은 뒤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비슷한 또래여서 더욱더 친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나이는 32살이고 예비신랑은 34살입니다.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동호회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제 앞에 앉아서 대화하길 원했습니다. 대놓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다른 남자 회원분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표현을 말 안 해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풍기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저 또한 싫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워낙 잘 맞아 빠르게 사랑이 불타올랐고 연애 2년 만에 예비신랑은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 같은 경우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지만 예비신랑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 할머니께서 돌봐주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제가 아빠에게 말을 하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신상태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며 저희 결혼 반대를 하셨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대화라도 나눠보면 정혁 씨가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 금세 알 텐데 가정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두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좀 부유한 편이라서 그런지 아빠는 비슷한 집안이나 저희 집안보다 좀 더 부유한 집안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월 수입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비신랑은 일반 회사원이며 월 수입이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던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건데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며 무조건 반대하시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보고 대화해봐야 하지 않겠냐 했지만 아빠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저는 어렵게 정혁 씨에게 전했고 묵묵히 듣고 있더니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도 있잖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직접 아버님 계실 때 찾아갈 테니 그때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게.
그런데 우리 아빠 되게 무서운 분이신데 한번 싫으면 절대 고집 꺾지 않으셔. 아닌 건 무조건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 우리 결혼 문제 없을 테니 정혁 씨가 우리 아빠 잘 좀 설득해줘. 그렇게 주말에 아빠가 쉬는 날을 잡아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빠는 당황하면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온갖 애교를 부리며 옆에 붙어 아주 잠깐이라도 대화해보자면서 방에 들어가려는 아빠 소파에 앉히곤 빠르게 정혁 씨 들여보냈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고 아빠는 인상을 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혁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저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대화하길 원했고 저희는 작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듯 아빠의 말에 절대 기죽지 않고 자신있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정혁 씨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엄마를 거실로 부르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곤 정혁 씨가 성격이 참 좋고 자기가 하는 질문에 긴장하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사람 괜찮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인사 온 건 신의 한 수였다며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며 엄마에게 술상을 봐달라는 말을 꺼내면서 점점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아빠가 술을 함께 한다는 말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꺼내는 말인데 정혁 씨에게 그것도 웃으면서 자리에 일어나 함께 마실 술을 고르고 있다는 건 정말 괜찮게 보고 있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정혁 씨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도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 하나는 제가 정말 잘 본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벌써 가족인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자리였습니다. 거의 새벽까지 있다가 정혁 씨는 집에 들어갔고 아빠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지만 결혼 허락해 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런 상황 정혁 씨와 통화하면서 서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는 결혼 준비와 일을 하면서도 정혁 씨는 주말만 되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려 찾아왔고 그냥 아빠와 아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혼 3일 전 아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가 아닌 둘이 따로 만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아빠는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했는지 아빠의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정혁 씨가 많이 힘들까봐 저녁에 연락을 했는데 주말이라서 아직도 자고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저희 아빠와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지금 일어났다는 말과 함께 아직 술이 덜 깼으니 다음날 아침에 통화하자는 말과 함께 그렇게 서로 간단한 연락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날 정혁 씨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할 게 많아서 아침 일찍 연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걱정이 돼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녁 늦게까지 정혁 씨 집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며 연락을 취했지만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온 저의 표정을 살피곤 무슨 일이 있냐는 말에 정혁 씨가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라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 밤을 새우고 있는데 늦은 새벽 핸드폰이 울리며 정혁 씨에게 연락이 오자 혹시나 끊어질까봐 급하게 받으며 걱정했다는 말과 함께 무슨 일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어디 안 좋은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제 곧 결혼식인데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고 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있어. 어디 다친 건 아니지? 다치긴 다쳤지. 마음이 다쳤지. 나에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너희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자기 술안주 삼아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2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사실들은 내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모든 상황은 너희 아버지한테 듣도록 해. 그것만 말하면 알 거야. 20년 전 사건의 아들이었다는 말만 하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연락 받지 않을 거고 집도 벌써 내놨으니까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잘 지내라. 정혁 씨의 알 수 없는 말들과 함께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워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고 이런 모습에 많이 놀라셨는지 한 걸음에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2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혁 씨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하니 그때부터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멍하니 땅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말들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아빠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 축소를 했는데 인원을 축소하면서 버스 기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않는 월급을 받으려 계속 요청을 했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점에 버스는 멈출 수 없어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면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는 악순환에 점점 더 피로가 누적이 되었고 결국 버스는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퇴근길 버스에 정혁 씨 아버님이 운전하던 버스에 하필 어머님이 함께 타고 계셨고 어머님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꽉 쥐고 있었던 물건은 다름 아닌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먹을 야채들이 들어있던 장바구니였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전복되면서 정혁 씨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말을 아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빠는 악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혁 씨 아버님께서 회사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보다 2배는 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월급 제때 받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급의 반도 안 줬었다며 충격적인 말들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들을 술 먹고 안주 삼아 아무것도 몰랐던 정혁 씨에게 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에게 화를 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자기가 과거에 악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며 자기 잘못을 계속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워 저는 다시는 아빠 얼굴 볼 생각하지 않겠다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정혁 씨에게 전화도 하고 내가 대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두 잘못했으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정혁 씨가 다니던 회사와 살던 집 모두 흔적을 없앤 정혁 씨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과거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드네요. 정혁 씨가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한결같기에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번째의 사랑이 나이 50 넘어 찾아왔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아픈 기억만 남겨두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없이 잘해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 슬픔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올 때는 잘 몰랐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왜 이리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던 건지 일이 끝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며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고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해줄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제 속에 있던 감정들의 말들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표현하며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인데 저는 왜 사랑의 표현을 아껴왔던 걸까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들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되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듯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몸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네요. 참 한심하죠. 제 몸 제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병원에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온 김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그동안 무리하면서 망가진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병원을 둘러보시는 분이 계셨고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병원장이라며 친절하고 환자를 잘 챙겨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신다며 주변 동네에서는 많이 유명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저를 보며 웃어주면서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병원장의 미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병원장 또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지금은 홀로 병원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을 간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네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은 쓰였지만 병원장이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퇴근만 하면 병실에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가 웃을 수 있게 긴장을 풀어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별 문제 없는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또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전날 밤 미리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병원장이 병실을 돌고 있었고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잠시 커피 한잔 하자며 밖으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신 지 한 일주일 되셨죠? 그동안 지내시면서 병원이라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히 계시다가 퇴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병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병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를 돌봐주시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병원은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병원만 찾게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세요. 보통은 바쁜 업무로 인해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짜증나는 말투로 받아주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분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네요. 누운 자리 편하고 밥 잘 나오고 의사분들 하나하나 친절하면 더 바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해 보겠어요. 늦은 밤까지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고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정기가 통하게 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로서 저를 대해주셨지만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오래간만에 정말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는 누구에게 터놓지 못한 말들도 서슴없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니 10년 전 배우자가 떠나게 된 가슴 아픈 사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네요. 병원장 또한 자신의 아내가 10년 전 몸이 좋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가슴 아픈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서로가 아팠던 과거의 일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되어버렸고 저희는 서로 아주 잠시였지만 5초 정도를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시선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굳어있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사람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건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색해져 버린 상황에서 저희는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각자 헤어졌고 병실에 누워 아까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뜬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원수속을 밟고 있는데 병원장님도 잠 한숨 안 잤는지 아까 만났던 모습 그대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있었네요. 전날 짐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나중에 시간 될 때 커피 한 잔 또 하고 싶다며
괜찮으면 연락드려도 되냐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인사차로 그러는 줄 알고 다음에 전화를 주면 식사 대접해 드리겠단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특별한 기억을 심어준 병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하루하루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시 멈춰 전화를 받아보니 얼마 전 병원에서 알게 된 병원장님이었어요. 괜찮으면 저녁 한 끼 같이 하고 싶다며 그때 못다 했던 대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며 진지하게 물어봤고 저도 때마침 퇴근 시간이라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 하나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술 한잔 곁들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며 즐거운 한 끼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맥주집에 들어가 간단하게 목만 축일 정도로 500한 잔 시켜서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돼.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다음 헤어지려 하는데 병원장님은 저에게 밥 한 끼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며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왔고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병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별거 없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곤 가지고 놀려고 그런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은 저를 보며 장난도 아니고 잠시 만나고 헤어질 인연으로 만들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 자기가 하는 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으니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는 저보고 식사 초대해달라며 웃으면서 택시 타고 사라졌네요. 갑작스런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병원장님의 저를 보고 있는 시선과 말투는 절대로 저에 대한 감정이 장난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 저 또한 싫지 않았던 감정이었고 처음 대화했을 때 느꼈던 서로의 시선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 다음날 제가 약속 장소 잡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매일을 함께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진지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갔고 그렇게 저희는 황혼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만석 씨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응원해줬고 저희 딸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말로 저와 만석 씨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응원 속에 저희는 재혼하고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왜 사람의 인연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인생인 걸까요?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만석 씨 집으로 들어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며 별 문제 없이 지내던 도중 제 딸과 만석 씨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처음 서로 모여 인사를 할 때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빨리 친해지면 좋을 거라 생각해 넷이 모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석 씨와 재혼하고 같이 지내는데도 크게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만석 씨가 옆에 없어서 눈을 비비며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 옆에서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엄마와 헤어져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 마음을 숨기기에는 벌써 늦었다고요. 제가 엄마보다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해 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임신까지 했다고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랑 헤어져 주세요. 그리고 제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듣자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때려요? 엄마가 나를 때릴 자격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사랑이란 걸 할 줄 아는 나이라고요. 두 분 축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뒤늦게 임신한 걸 알게 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으로 빠졌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꼭 재혼까지 했어야 해요?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고 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가 재혼한 순간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요.
그렇게 딸의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어 결국 오열하며 어떻게 둘이 그럴 수 있냐고 힘겹게 일어나 만석 씨의 가슴을 때리며 한참을 울고 있으니 제 팔목을 붙잡곤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더 큰 충격을 빠뜨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딸의 얼굴에 손을 댄 행동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나도 정말 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큰 충격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만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동준이와의 사랑도 존중해줘야지. 네? 갑자기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동준이랑 혜인이가 서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 감정만 앞서서 혜인이에게 뺨까지 때렸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정말 둘이 사랑하는 사이래요? 언제부터인데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저희가 잘 되길 바라며 뒤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나 봐. 연애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었던 거지. 나도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지. 서로 숨기면서 우리 둘의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겠지. 감정이라는 거 솔직히 숨기기 힘든 거잖아. 결국 폭발을 하게 된 것 같아.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저와 만석 씨의 사랑을 더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 채 서로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 때 그동안 눈빛으로만 감정을 교류했을 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만석 씨도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었지만 만석 씨와 저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주며 어쩌겠냐고 딸이 임신까지 한 마당에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눈물을 닦아주면서 만석 씨도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둘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을까요? 용기를 내고 들어온 둘의 모습을 보고 웃어주면서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만석 씨와 저는 둘의 사랑을 존중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길었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저와 만석 씨가 처음 만났던 서로의 감정과 같은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이 눈물을 훔치며 둘의 사랑을 축복해줬네요. 저보다 제 딸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한 이치기에 그렇게 만석 씨와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을 접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나와 살았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해 줬네요. 시간이 흐르면 저와 만석 씨의 감정은 메말라 버리겠죠.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안 보고 몸이 멀어진다면 해결될 거라 믿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도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많이 억누르고 있는지 전화 한 통 하지 않네요.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 혜인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쁜 아이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제가 한 결정이 옳았겠죠? 잘했다고 위로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